굉장히 자, 예. 거기 세 분.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 잠깐 화장실 갔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대로 시작하겠고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얘기, 하늘특별기에 나왔던 얘기에 이어서요, 말씀 주실 텐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진행됐던 얘기하고 이번 얘기에서 혹시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 네, 이제는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후위기나 이런,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이세요? 네,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기본적인 아까 말씀은 아시잖아요. 어쨌든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늘어나고, 이게 뭐 지구온난화,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대기상의 농도가 계속 짙어지면서 이제 점점 가둬버리는 현상. 열이 이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하다 못한 뭐 대기 순환, 뭐 바다 순환, 뭐 이런 것들이 다 탄소 순환이 다 지구상 순환이 되는 체계인데, 이게 절묘하게 잘 체계인데 이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이게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북극에 녹으니까 내려와서 우리 장막 이루어지는 것도 북극의 계단 같은 게 그게 차가운 건데, 이게 차가운 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 올라가서 팍 치고 올라가야 장마가 끝나는데 막혀버리니까 장마가 오래되는 것도 거고, 기본적으로 약간 그렇게 지체되고 태풍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지금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폭염 길어지고, 폭우 내리고, 태풍 이렇게 늦게 지나가고 세지고, 바다 열을 받아서 태풍도 열기가 세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더 강하게, 지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부터 1.2도, 작년까지만 1.1도였는데 1.2도 올라갔답니다. 근데 지금 1.5도의 의미가 되게 나와요. 1.5도로 맞겠다고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거죠. 유엔까지. 근데 지금 1.2도에 오른 상태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1.5도를 막아도 어쨌든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고, 2도 나면 더 나겠어. 이게 그림이 그거잖아요.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앞으로 2도, 3도, 4도, 5도 올라가면 5도는 거의 이거는 정말 정말 시나리오고요. 가면 안 되는 시나리오, 5도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다 50% 못 사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주로 지금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모아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지금으로서는 한 2.2도에 3도 사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세계 말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물 부족 국가들은 중동에 이런 데는 사람 못 사는 거잖아요. 못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부 유럽도 거의 영구적으로 가뭄, 지금 현재도 가뭄이 있던 지역은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이제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2, 3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올라가면 더 그런 거주불능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이쪽은 남반구 쪽은 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책 내용뿐만 아니라 IPCC라고 기후변화 정보관 협의체라고 하는 과학자 집단과 정치 집단이 모여서 이제 5년마다 보고서 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도를 어쨌든 지켜내자. 그나마 1.5도 지키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합의를 한 거고, 이 그림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아트평양의 투발루는 이미 뭐 땅 국토가 이제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난민, 요새 난민 문제도 많지만 이게
뭐 지금 남미는 주로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 기후 난민이 많이 생겨서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고 그걸 막겠다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예상컨대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약간 동남아시아 쪽이 이렇게 기후 난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위기가 올라오면 난민들이 다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 기후 난민들은 유럽으로 갈 수 없잖아요. 다 동북아시아 쪽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 난민 문제도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좀 닥쳐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 이건 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건데 누가 많이 했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 역사적으로 1850년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해서 보면 미국 1등이고 2등이 유럽연합 합친 거고 3등이 중국이라는데 뭐 유럽연합 합친 거 봐도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3등은 중국입니다. 근데 매년 배출되는 거는 중국 1등이고요. 중국이 커지면서 매년은 많이 배출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제일 많이 배출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국가들 책임이 있는 데들이 별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른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이나 이런 저도 국가들의 더 기후변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위 언급된 여러 나라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많이 보는 국가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보상에 따지면 최근에 나온 거가 3,100조 정도가 우리가 이런 나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좀 소득별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정의 측면에서요. 약간 최상위 1%가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에 충분하고요. 소득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당으로 치면 한 2.1톤 정도를 사용하는 거 1년에 해야지만 기후가 안정되는데 이미 소득 1%는 이만큼 쓰고 있고 지금 소득 하위 분들은 더 써도 돼요. 중간도 넘어섰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예상은 그런 거죠. 당연히 아프리카에 있는 거 수입해다 먹고 자기는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섭을 하고 집도 하고 수영장 몇 개 있고 이런 차 몇 개 있고 이런 생활을 하면 당연히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위 1%들이 보통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제국주의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게 세금 매기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세대별로는 당연히 1950년도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누리고 사신 거고 점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는 더 배출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앞으로 태어나실 분들은 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태어나신 유엔 나온 자료인데 1960년대생 대비 2020년에 태어난 분들은 앞으로 폭염이나 산불이나 가뭄이나 현장이나 홍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악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쭉 늘어난 거고요. 중간 꺾인 데는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 꺾인 부분은 IMF 때, 그다음에 2008년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요 세 번 정도가 꺾였습니다. 온실가스. 잠깐 줄었다 다시 늘어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개인 간 책임 묻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사는 개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근데 산업 부분이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다 50% 60% 합니다. 이게 그거를 자세히 보자면 뒤에 나오겠지만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유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배출하는 게 있거든요. 훨씬 많이 거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60만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 중립하고 온실가스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그들 산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거고요.
수성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우리 차 타고 다니는 부분, 그건 다 화석 연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건물 부분, 건물 가정이나 상업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 쓰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모든 내가 지나다니는 모든 경로와 삶에 다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없거든요. 산업이면 자기 직장이 어떤 대기업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게 봐야 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는 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한국은 유독 더 크다. 중화학 이런 다소비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삶을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현재 한국의 대응 수준은 거의 꼴등 수준이고 64개 국가정 60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재생에너지 늘려야지 이제 화석연료 대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8%도 안 됩니다. OECD 평균도 안 되고 다 평균도 안 되고 어쨌든 거의 꼴찌 수준. 지금 그마저도 약간 좀 주춤하는, 윤석열 들어가서 주춤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기업들도 아까 현재 말씀드린 포스코 1등이고요. 현대해상, 삼성전자, 쌍용, CNE는 시멘트 회사, SO일에서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정유회사, 이런 데들이 매출 많이 합니다. 포스코는 국가 전체의 10%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비중도 한 20개들이 한 35%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안 하면 완전 도루묵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도 ESG 한다고 이 환경 생각하고 사회공헌, 노동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도 잘 하겠다고 ESG 하고 있는데 이게 ESG는 그린워싱이다. 그린워싱 약간 환경 위장주의 한다. 광고만 하고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많은데 ESG 평가하면 포스코 항상 이게 A뿔이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업들에서 약간 캠페인성으로서 캠페인이지만 규약 느낌인데 아리백 유명하죠. 대선 때 아리백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가 생산 과정에서 하는 어떤 에너지 소비를 다 재생에너지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가입하고 증명하고 증빙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한국도 옛날에는 안 하다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는 요 그림 때보다 더 늘어나서 한 34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작년에 들어갔고 SK는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재생에너지를 어차피 100% 해야지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것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상황 아까 보셨지만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되죠. 재생이 모자라요. 재생이 모자라서 기업들이 못 산다고 대기업들은 앓는 소리 합니다. 본인들이 발전을 만들어도 되는데 직접 발전도 할 수 있는데 구매할 돈 없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도 다 2050년 전까지는 다 모든 본인의 생산 과정을 다 100%로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나 비판과 격려, 아무튼 이런 제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파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 보면 산업은 노동도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사라질 일자리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사라집니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고 있고 노동자분들은 많이 모르셨지만 이제 알아가시면서 이제 특히나 충남에 석탄화력 모여있거든요. 충남, 경남, 인천, 강원도가 주로 생기고 있고 이런데 주로 충남을 중심으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줄여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 정의로운 전환에서 약간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으로 늘어날 일자리가 있겠죠. 태양광, 바이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재생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그런가? 라는 물음표가 있고, 그 기후시대 노동이라 하면 아까 폭염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때 일터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노동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먹을거리 문제는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육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육식 하면 소를 기르기 위해서 땅을 훨씬 많이 쓰고 인간이 먹는 걸 훨씬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육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약간 푸드 마일리지라고 오래된 개념인데 어쨌든 가까운 거 먹을거리 먹자는 거죠. 가까운 데에서 생산한 먹을거리 먹으면서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금률이 현재 국내에는 쌀 빼면 40%고 쌀 포함하면 10%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률도 하고, 제국적 생활 양식을 했을 때 우리 막 다 유기농 막 수입 막 좋은 유기농 막 수입해서 먹으면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옷 같은 경우도 뭐 옷도 대부분 우리가 입는 옷 대부분 다 석유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석유예요. 결국에는 석유를 해가지고 처음에서 옷 만들고, 방글라데시나 이런 노동 환경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죽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물도 많이 쓰이고 화학적인 것도 있어서 노동의 인권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그 버려진 옷이 우리 국내 패스트 패션을 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주게 되니까 사서 입고 버렸는데, 버린 걸 봤더니 엉뚱한 데 이른바 제3세계에 가 있어서 버려지고 있어. 소가 먹어.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옷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와 아까 먹을 것 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건물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 아주 가정상업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차지하는데, 물론 그 중에 큰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겁니다. 집들은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저희 집도 그렇고 뭐 여기 집도 그렇고 약간 옛날에 지은 집들이 단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안 돼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정말 거주의 주거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하게, 왜냐면 외부의 기후가 계속될수록 더 더울고 뭐 이러는데, 그걸 어쨌든 집은 안락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단열이나, 그럼 그 에너지, 특히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를 계속 석탄이나 이런 화석유로 오는 거 전기를 쓰는 건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되지만 국가적으로 국내 내가 하시는 건 뭐냐, 태양광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고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난방 문제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라서 LNG, 이것도 화석연료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35년부터 신축 건물에는 도시가스 공급 안 합니다. 다 전기로 하라고. 전기는 재생에너지 베이스 전기죠. 히트펌프라고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로 열을 발생해서 할 수 있는 난방 시설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가스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고민이죠. 큰 건물들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열 신축 같은 경우는 제로 에너지 건축하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게 많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왜냐면 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산업 같은 거는 막리가 망해버리면 줄어들 수 있는데, 건물 같은 거는 어쨌거나 살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개별 건물도 중요하지만 약간 마을이나 도시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한때 서울시장 지난번 선거에 때도 약간 언급됐는데 이상하게 왜곡돼서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라는 게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시장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15분 거리 안에 학교, 직장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생활 거점을 다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수송 문제, 여기 차가 없어지고 이제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모든 공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모든 걸 고려한 15분 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파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도시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서울이랑 거대 도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주로 서울, 경기도, 저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좀 고민이 있죠.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있습니다. 인권은 크게 얘기해서 인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소송 같은 걸 기후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 세계적으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천여 건인가 꽤 많고요. 대부분 다 승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권 대상은 정부,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기후위기 온실가스 늘어나고 하는데 책임이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알아야겠고, 또 강화해라. 그다음에 기업들이 석유기업이나 더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 그런 기업들. 거기에 소송 걸어서 너네 책임이 있다. 문제에서 너희들도 계획서에 해라. 대부분은 네덜란드나 여러 가지 소송을 다 이겨서 변하고 있습니다. 바꾼 게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최근 4건에 또 늘어난 5개, 6건 정도가 계속 헌법재판소나 청소년들이나 아기 소송, 무슨 소송 있어요. 그래서 여러 소송들이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문제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라고 이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그거는 그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좀 학습하고 이런 것도 알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도 인권 측면에서 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미래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재생에너지는 지금 2020년도에 6%인데 2050년도에는 70% 늘리겠다라는 게 있고, 전기 수소차도 2020년 여기에서 2050년에는 한 이렇게 늘리겠다. 산업 부문은 다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하겠다. 차량은 다 스마트화하고, 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 브랜드 리모델링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농축산물도 다 배도 약간 다 전기로 가게 하고 수소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가축 관리하겠다. 폐기물도 다 순환 이렇게. 이거 자체로는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더 강화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뭐라고 약간 제 느낌은 뭔가 별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걸 보고 알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좀 해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약간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살 거냐, 기후위기 시대에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김세영 그 책을 쓰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동시간은 일 엄청 하고 OECD 2등이고, 근데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꼴찌인데 이런 상황의 삶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컨셉은 전 세계적으로 도덕경제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는 GDP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잘 되면 불평등도 해결되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다 아시겠지만 GDP 늘어나는 게 되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산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대강 하면 GDP가 올라가는 거죠. 환경 파괴에도 GDP가 올라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기준을 바꿔버리자. 우리가 삶의 목표나 기준을 바꾸자. 여러 가지 OECD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은 삶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물, 식량, 보건, 교육, 우리가 꼭 필요한 소득과 일자리, 평화, 정의, 성평등, 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안정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획득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이 바운더리에 있는 한계는 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후변화나 오존층 파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이미 많이 오버되어 있죠.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큰 거시적으로는 목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급되는 게 녹색 성장, 그린 뉴딜, 탈성장 이런 것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탄소세도 효율 높이고 재생에너지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하고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녹색 성장만으로 될까? 그린 뉴딜을 하면 되는 건가? 좀 더 경제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줄이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탈성장이라는 컨셉을 좀 갖고서 수출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약간 각축입니다. 현재 각축이고 있고,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거시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고요. 근데 이런 컨셉을 국내에서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있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경제 개발해서 경제 성장, 경제 개발 이런 거 엄청난 게 있습니다. 성장주의라는 게 있고, 그게 넘어와도 이명박 때 녹색 성장도 있고, 문재인도 그린 뉴딜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다 어쨌든 경제 개발, 어쨌든 경제 성장, 대놓고 경제 성장 안 하지만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녹색 붙이고, 붙이고, 포용적 성장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선택지로 봐도 가장 관심 있는 대선 후보 결정 지난번 대선 때 부동산이 제일 높고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성장이 20%, 검찰 언론개혁, 복지학대, 코로나, 지역개발 등등 해서 페미니즘 그다음에 기후 이게
거의 그 선택지에는 거의 되게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시민분들이 권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우선순위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온실가스는 뭐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도 약간 최근 새만금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새만금 공항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계속 뭐 공항 만들고 개발하고 뭐 지역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화두인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약간 조금 옛날 얘기 같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한살림 같은 이런 생각들처럼 약간 이제 탈선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림들이 있었던 거죠. 장애소년 같은 경우 같이 것도 있고 뭐 공사하고 농사라고 하든가 이런 약간 동물머리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선 탈선상이 뭐다라고 중요한다기보다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외국에서부터 올해도 시작했고 프랑스나 유럽권에서부터 이미 2007년 8년부터 시작됐고 더 내려가면 앙드레고라든가 옛날부터 좀 했던 학자들에서 언급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쭉 와서 현재로서도 되게 유럽을 좀 많이 확장이 됐고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선상이 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파도 공개하고 좌파도 양파에서 다 공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이 앞으로 좀 더 나와야지 이게 태산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살자는 거야 라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외국의 번역서들이 많이 오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권승문, 김성일 청소년도서에 또 뒤에 탄소중립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는 뭘까? 근데 여러 가지 이쪽 기독교에도 기독형제원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서는 이제 이런 거 주로 하죠. 이게 너무 컨셉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기후미식 이게 재작년인가 자료 했던 건데 기후미식, 뭐 슬로우 패션, 미니멀 라이프, 뭐 녹색 교통, 그린 에너지, 녹색 서재, 생명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컨셉으로 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의 맥락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과 도시와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정부가 이게 어쨌든 간에 연결고리를 다 깨야 되는데 뭔가 개인이 하는 거하고 이거랑 연결 안 되고 정부는 딴짓하고 있고 개인 하는 거는 힘들고 뭔가 이게 할 수 없는 이 여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탈성장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뭐 고민인 건데요.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탈성장 교라고 책은 사놨어요. 안 봤는데 안 보고 있는데 되게 두껍고 뭐 되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윤리적 싸움, 뭐 생태적 싸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도서나 뭐 야고보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이런 것까지 막 많은 걸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교회에서의 뭐 워낙 대형교회 많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가 워낙 많았으니까 좀 그만해야 될 땐 됐는데 어쨌든 그 어떻게 그러면 해수단 교회는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과제라고 하면 데모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해가지고 계속 매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도 있고 지난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 문제에서 오염수 문제가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벌써 일본에서 투기 시작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최소 30년이기 때문에 뭐 50년, 100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후위기를 1.5도 아니더라도 2도 내라도 막는 게 중요하듯이 오염수도 어쨌든 지금 배출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나은 방안이잖아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더 맞은 것 같아요. 9.23 기후정의행동 행진을 합니다. 또 합니다. 이것도 같이 뭐 다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제가 이거 직접 관계자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걸 광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정확히 30분에 끝내셨네요. 네, 정말 훌륭한 강사이십니다. 예, 지금 주셨던 이야기들을 말씀 주셨던 PPT랑 같이 해서 잘 살펴보셨을 거고요. 혹시 지금 의견이나 질문이나 혹시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더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도 네, 지금 이정호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예, 앉아고 있습니다. 네, 거의 표정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아무튼 예, 약간 멍했습니다. 순간. 들으셨던 말씀도 좀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호님. 그, 기후 관련해서 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 하는 얘기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20? 아니면 뭐,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나름대로 이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후 위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들 해먹고 다 해먹고 이제 위기가 됐으니까 이제 사다리 툭 걷어차고 이제 우리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라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이게 기후 위기 문제만 되면. 그래,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나 뭐 이게 그런 기후 위기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경제고 먹고 사는 거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늘 하는 얘기가 너무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뭐 저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도 야 이건 진짜 몇 년째 똑같은 담론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 선생님께서 한계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어떠실지 이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뭐 전혀 신뢰가 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이죠. 책임이 없는 저소득 국가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 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 아, 피해는 저소득국가에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오늘 강의에 대한 핵심은 그 국가들은 아까 소득별 계층별 보여드렸잖아요. 그 국가들은 앞으로 더 개발하고 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해왔던 것들이 거기가 줄여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책임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한테 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잘못한 걸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건데 거기 책임 없는 데들한테 거기는 어쨌든 개발해야죠. 근데 그게 제국주의적인 방식이나 어떤 선주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되겠지만 그는 계속 뭔가 근데 그 자체가 지금 기후위기가 그걸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컨셉이라면 제가 뭐 탈성장 얘기를 오늘은 뭐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하지 않았지만 결국 탈성장이라 하는 것은 선진국에 나온 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들이 이제 그만 성장하자는 얘기예요. 선진국 그만 성장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좀 줄이고 전 지구적으로 약간 소득 국가들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데 지금 더 소득이 필요하고 더 먹을거리나 어떤 기존 생활 필요한 것들을 더 그쪽 하되 그게 원래도 선진국이 안 줄이면 이 기후위기가 극복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많이 배출한 애들은 성장 그냥 확 줄여서 좀 무식가도 줄이고 좀 아예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탈성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강의를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컨셉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남미 해방 신학자들이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후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기후 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시각이 달라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면들은 좀 있는데 이 신학이 좀 붕 뜬 학문이라서 이렇게 막 둥그러니 잡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저도 아이 저건 좀 헛다리 짚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이게 잘못하면 기후 담론 자체가 이 기후 담론 자체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에 대응하는 이 담론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기후 담론이 이게 어떻게 이게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개발 논리가 이게 담론이 조금 더 정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분들 만날 때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세요. 이게 완전히 막, 이게 또 다른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 느끼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네. 아닙니다. 뭐 말을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브레 3사 사건에 친구가 있다는 자랑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얘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로 봤을 때 각 국가나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얘기하는 건 자칫하면 다른 쪽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인내를 감수하게 강요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나 또 이미 전지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쪽에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사회적인 전 국제적인 부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뭘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분들 혹시 더 뭐 의견이나 질문 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저출산이 사실은 거의 전 지구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저출산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 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이제 생존력이 줄어들 것이고 인간주의 생존력이 줄어들면서 이 저출산의 가격 확산이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80억이 넘는다고 하니 다시 한 30억 이하로 줄어들면 낮이지 않나.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맞죠. 예전에 메서스라고 하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이게, 경찰서. 근데 이게 임금을 얘기하면 저는 약간 그거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똑같이 얘기하면, 지금 1인당 매출량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선진국의 1인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저소득 국가 1인보다. 근데 지금 얘기하면 되게, 그나마 전지구적으로는 출생률이 높은 게 저소득 국가들이 많이 출생률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그게 얘기하면 뭔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또, 저소득 국가의 출생을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막 이렇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판단을 저는 줄어들어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망적으로는 앞으로도 인구는, 유엔에서는 앞으로 2050억, 100억, 120억 이렇게 될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가 국내나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고민일 수는 있으나, 전지구적으로는 어쨌든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그렇더라도 그게,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지구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서 증가하기 분명히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화석연료나 큰 산업들, 여러 가지 전지구적 기업들에 배출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물론 그들이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소비하기엔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 조건보다는 어쨌든 산업이나 기업이나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영향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적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아니면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제일시를 기대한다. 교회 안에서 환경적 문제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서 뭐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제가 쓰게 뭐 분리하고 플라스틱 잘 쓰고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고 하시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접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이런 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아니, 뭐, 아니, 이게,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글쎄요, 이게, 그냥 삶이 묻어나,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뭘 물건을 사든, 이제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소비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뭐, 텀블러 쓰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게 좀 부담이 그거 자체가 부담이 안 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일상적으로 되면 그건 되는 거고, 그건 그냥 기분 뭐, 안 되면 뭐,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뭐,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배우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환경에 해를 미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이든 뭐, 시민으로서의 삶인 거고. 근데 이게 조금, 그것만으로 되냐라는 고민으로 제가 이해를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치면, 그럼 개인이, 뭐, 신앙이든 뭐, 시민이든 개인이 실천을 엄청 하고 있는데, 뭐, 이걸로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저도 들죠. 저도 가능한 거. 그래서 계속 지금 뭔가를, 뭐, 소송도 얘기했고, 뭐, 기업에 하고 있는 것도 얘기했고, 바꿀 수 있는 뭐, 가까운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건물을 어떻게 바꿀 거라든가, 내가 수송 문제, 차를 어떻게 할 거라든가, 대중교통 문제도 있는데,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확대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요금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근데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합당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공간, 만약에 내가 무슨 어떻게 직장마저 노동자면, 내가 바꿔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 기업, 내 직장의 문제, 직장의 하는 업종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계속, 물론 이렇게 편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다 보면 분명히 생각이 확장이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물론 그게 딱 뭐다라고 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각각의 일하는 방식이나 산업 공간이라든가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확장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뭔가 나 혼자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저희가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게 지금 전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요. 오늘 사실 이 하늘특별계 강연은 김세원 선생님께 처음에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준비를 이렇게 시작하시던 중 지금 몸담고 계신 단체에서의 업무가 너무 이것저것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여의치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논의 속에 권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와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이 주제에 대한 건에 대하여 혹시 김 선생님께서 혹시 좀 이렇게 덧붙여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권선생님께 더 일찍이 진단을 정할 너무나 적절한 주셨다는 제가 언제 했을지도 좀 생각이 드는데, 덧붙일 얘기는 없고, 아까 신앙인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있어서 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공동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마음이 맞아서 같은 마을에 사는 건 아니니까, 이해관계처럼 직장 공동체도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같은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화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환경 문제, 이야기 나누면서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혼자 실천하는 거에 답답함과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그거
친화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 한 번으로 우리는 했어 뭔가 끝 이게 아니라 이후에 그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의 소식을 들으면 오늘의 강의를 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환경 파괴 소식을 들으면 기후위기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럼 뭔가 작담을 시도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창조절이 오늘이 시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조절이 그 개신교 그리스도력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 성령강림절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한편으로는 개신교인에게 창조라는 이슈를 가지고 환경이나 생태 정의에 대한 부분을 길게 고민하라는 그런 의도도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주셨던 오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현님이 지금 주셨던 그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이번 창조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긴 시간 아까 예배부터 시작하면 약 2시간인데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 많이 피곤하고 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월 오후에 오늘 지금 비가 오락가락 한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좋은 평안한 1월 오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이곳의 마무리와 뒤풀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